안녕하세요. 재테크 목표를 지금 1억에 두고 달리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어떠신가요? 재미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아끼고 모아가지고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너무 재밌다, 신난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생각보다 1억을 모으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힘들고 지친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소득이 너무 적으신 분들 좀 괴로우실 것 같고, 소득은 있지만 지출이 좀 컨트롤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힘드실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합니까? 모을 수 있는 돈이 없으면 1억이라는 돈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투자를 병행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내가 산 주식이 쫙쫙 올라줘야 내 자산이 같이 이렇게 쭉쭉 불어나는데, 열심히 내가 골라서 산 주식이 자꾸자꾸 빠지거나 떨어지거나 이러면 내 자산이 매달 거기서 거기거나 혹은 더 줄어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재테크 할 맛이 안 난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재테크에서 가장 힘든 구간이요, 이 1억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잣돈이라고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종잣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어렵고 힘든 미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과거를 돌이켜보면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빚 갚았던 시기가 있었고, 빚을 다 털고 나서 이 1억을 모으는 시기가 정말 지겹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 개인적인 이야기, 이렇게 제가 1억 모으는 데까지 얼마만의 시간이 걸렸고 어떤 일들을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좀 지나왔는지 말씀을 드려보고,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에서 좀 희망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 뿌띠리치보다 지금 내가 더 나은데?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내가 더 잘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래서 저를 보면서 좀 희망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1억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게 2001년도 12월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월급을 받았던 게 2002년도 1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2년 연말에 정리를 해보니까 모아놓은 현금들이 합해보니까 1억 정도가 있더라고요. 물론 순자산이 1억이었던 건 아닙니다. 왜냐면 빚도 좀 있었거든요.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자산이 1억 정도가 있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저는 이제 1억을 모은 건데요. 요즘에는 3년만 해도 1억을 모으시는 분도 계시고 5년만 해도 1억을 모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저처럼 10년 걸려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 이후에 이 1억이 10억이 되는 시간은 더 짧아질 거고요. 10억이 20억이 되고 30억이 되는 시간은 더 짧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10년이 걸려도 1억을 모으기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제가 이 1억 모으기 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에 집중했던 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니 해도 소득을 늘리는 거였어요. 제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나이가 22살이니까 재테크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중고등학생들도 주식을 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모의 투자도 하고 그런다는데,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전혀 그런 걸 배우지도 못했고, 저희 부모님 세대는 주식 투자하면 패가망신한다,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가르침을 주시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아예 그쪽으로는 또 무서워서 할 생각도 아예 못했었죠. 그래서 제가 처음 직장을 잡고 사회에서 이렇게 첫 발을 내디딜 때 제가 처음 시도했던 것은 버는 돈을 좀 늘려보자, 이거였어요. 첫 직장에서 제가 받았던 급여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뭐 밥 먹고 화장품 사고 뭐 이런 필수적인 것만 해도 남는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재테크는커녕 기초 생계가 거의 뭐 부족할 수준이니까 뭐라도 좀 더 해서 더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무작정 많이 벌 방법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첫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중간에 대학원에 갔습니다.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재취업을 했고요. 재취업을 한 그곳에서 또 한 2년 가까이, 아닌가? 1년 정도 일을 하고 다시 이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또 2년 가까이 일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대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총 4곳의 직장을 다녔어요. 4곳의 직장과 이제 석사 생활, 이런 걸 했던 거죠.
마지막에 제가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제가 대기업에 이직을 했다고 해서 직장 생활이 마냥 행복했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은 대기업이나 뭐 중소기업이나 어디나 다 똑같이 힘들어요. 사람하고 부대끼는 게 뭐 행복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그렇지만 연봉이 좀 많이 올라졌고 복지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근무 시간도 전에 비해 훨씬 이제 시간을 지켜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었던 거,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면 특히 이 재테크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 본업에서 여러분의 그 몸값을 좀 높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몸값을 좀 더 많이 쳐줄 수 있는 곳으로 이직을 하시거나 이런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몸값을 높이는 거야말로 정말 확실한 재테크잖아요. 제가 이직을 이렇게 여러 번 해보니까 할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봉의 15%에서 20% 정도를 올려가면서 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이직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직을 할 때 가급적이면 이제 직급도 올려가면서 하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좀 못했어요. 저는 늘 이직을 할 때마다 나를 써주기만 하면 그저 감사하겠다라는 약간 의뢰 자세로 이직을 했었어서 제가 뭔가 당당하게 요구를 할 생각을 아예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좀 그런 것들도 잘 준비하셔서 직급도 올리고 몸값도 올리고 이렇게 재테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이제 1억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됐던 방법은 결혼과 그리고 출산 육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남편 잘 만나서 부잣집 아들 만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뭐 짠, 뭐 행복해진 거 아니냐? 절대 아니고요. 제가 2006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소득은 둘 다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근데 우리 남편이 굉장히 저보다 더 절약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막 감시하고 돈을 못 쓰게 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우리는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아야 돼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좀 해놔야 돼요.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저보다 소비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확실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그런 부분을 좀 오히려 많이 배웠거든요. 그리고 저를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월급의 거의 100%를 다 저축을 했대요. 그러니까 회사 집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돈 쓸 일이 많지 않았고,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아놨던 돈을 용돈으로 쓰면서 월급은 거의 뭐 다 저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이제 재테크 하시는 분들 중에 남편과 너무 마음이 맞지 않는다. 나랑 너무 성향이 다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이미 뭐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혼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결혼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도 좀 서로 잘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남편 때문에 생각이 좀 달라지고 제가 많이 변화하게 된 게 있어요. 남편 덕분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맞벌이를 이제 했고 각자가 큰 돈을 벌진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함께 번 돈을 모아서 같이 잘 관리를 했어요. 뭐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잘 모아가지고 제가 선 저축을 하고 이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열심히 이제 이렇게 저축을 해 나갔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첫째 아들을 임신을 하게 돼가지고 출산과 육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기 전과 후는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일단 아기가 태어나면 지출이 늘어나는 건 맞는데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이제는 나와 그와의 어떤 둘만의 인생이 아니라 새롭게 책임져야 하는 이제 존재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이제 실패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크게 뭔가 사고를 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뭔가를 크게 잃으면 절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잘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것들을 나는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점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웠던 게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제 인생에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배우자나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꼭 이게 남편이어야 되냐, 뭐 자식이어야 되냐,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까이에 두고 나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고 내가 좀 배울 수 있는 걸 갖춘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좀 더
부자가 되어야 하는,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돈 관리를 해야 하고 내가 좀 더 잘 돼야 하는 어떤 동기가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있느냐,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도 될 수 있고요, 때로는 나랑은 일면식도 없지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요즘은 기부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런 존재가 있다는 게 굉장히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가치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고요. 여러분들도 꼭 이런 존재를 만드셨으면 좋겠고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은 지금도 굉장히 저축을 열심히 해요. 26주 적금 이런 거를 계속해서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저한테 자랑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남편은 투자는 또 전혀 할 줄 모르고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래서 저희는 역할이 딱 남편이 절약하고 저축하는 역할, 저는 돈을 좀 가족들에게 써주면서 투자를 하는 역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부부가 꼭 함께 투자를 해야 되고 뭐 함께 마음이 맞아야 되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역할이 잘 나눠져 있고 자기 역할을 잘 한다면, 그래서 이 가정이 잘 굴러간다면 그거로도 또 충분한 것 같아요. 가끔 남편이 너무 투자에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투자에 관심이 많아서 뭐 한 방을 노리는 투자를 막 하시고 도박처럼 이런 분들보다는 아예 안 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 배우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배우자에게 뭔가 아쉬워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챙겨서 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꼽으라면 저는 이제 꾸준하게 제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관리를 했던 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목표를 뭐 50억이다, 100억이다 이렇게 딱 설정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래 살면 자산이 더 늘어나겠지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나는 뭐 60세에는 얼마를 할 거야, 이런 목표는 없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최대한 내가 어디까지 가봐야지, 내년에는 어디까지 가봐야지, 이런 이제 대충의 목표들은 있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산 정리를 하면서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억 모으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나는 1억을 언제까지 모을 것인지, 꼭 그때까지 뭐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정해놓고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디까지를 더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 달에 한 번은 꼭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족한 점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발견해서 개선하는 거, 이런 게 필요하고, 투자를 병행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가 뭐가 어렵고 뭐가 잘 안 되는지, 이런 문제점을 계속해서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앞으로는 이 투자는 나랑 맞지 않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말자, 이런 결정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실수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내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해놓고 목표를 관리하는 거, 내가 목표를 향해서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여러분이 일단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테크 얘기를 했는데, 나는 현재 너무 바쁘다, 직장일이 너무 바빠서 요만큼의 시간도 낼 수 없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재테크도 사실은 좀 어렵다고 봐요. 물론 뭐 돈 쓸 시간이 없어서 돈이 쌓일 수는 있지만 돈이 쌓이는 게 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돈을 좋은 자산으로 바꿔서 잘 관리를 하는 게 재테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내가 쓸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재테크를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이제 일테크 환경을 잘 만드시고 그런 곳으로 갈 수 있게 나를 계속 좀 다듬고 뭔가 성장을 시키고 좀 더 커리어를 쌓아 가시면서 일테크를 잘 갖춰 놓으시면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을 확보를 하셔서 그 시간을 재테크 하는데 또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엮여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커리어 관리도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 이런 것들도 좀 세팅을 잘 해 놓으시고, 그리고 목표 관리 꾸준하게 좀 잘 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1억을 만드는 10년 동안에 무수히 많은 투자 실패를 했어요. 제가 2006년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2007년도, 2008년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하죠. 서브프라임, 여러분 리먼 브라더스 파산했던 사건 다 아시죠? 그런 일도 터져가지고 제가 투자했던 펀드 뭐 마이너스 90%까지 가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런 일도 경험을 해보고, 또 이제 ELS라는 상품 잘 모르고 또 들어갔는데 타이밍이 좋지 않아서 그것도 또 이제 손해를 좀 보고,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보험을 너무 무리하게 가입했다가 이제 아이를 낳고 휴직을 하게 되면서 이 보험료 내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을 또 해지하면서 손해 많이 보고 여러 가지 많은 실수들을 했어요. 여러분이 1억 만드는 동안에 저처럼 큰 실수들은 안 하시는 게 좋지만 그래도 다양한 금융 경험을 하시는 거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험을 1억 만드는 동안 하셔야지 또 1억이 10억으로 좀 더 빨리 불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축만으로, 절약만으로 1억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이런 환경을 다 갖춰 놓으신 다음에는 이런 금융에 대한 경험도 꼭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잘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유독 1억 만들기가 이렇게 힘든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오늘 저의 이 10년 넘게 걸린 1억 만들었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